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장우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이분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은 이 서울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학으로 석박사를 하셨고 현재는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 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이사장, 사단법인 혁신경제 공동대표, 사단법인 한국문화산업포럼 공동대표, 코리아 파운데이션 비상임이사 뭐 이런 활동 내역들을 한없이 읊을 수 있는 분입니다. 뭐 국민경제자문회 위원이시기도 했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을 맡으시기도 했고 활동 내용이 많은데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화두 같은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들, 1인 창조기업, 그 다음에 청년 창직, 그 다음에 창의인재 동반제도, 이런 키워드와 정책을 제안해서 만들어내신 분이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 던질 수 있었던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연구 활동을 계속 해 오셨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외 권위 있는 학술지에 이미 80여 편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2001년에는 그 미국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의 최고 논문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 한경영부터 시작해서 벤처 경영, 스몰 사이언스, 대한민국 강소기업 등 10여 권 단행본을 출간을 하셨는데 마침 최근에 지금 출간하신 책이 바로 K-POP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장우 선생님이 갖고 계신 우리 K-POP 산업에 대한 어떤 통찰을 오늘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족은 줄이고요. 이장우 선생님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하죠. 감사합니다. 이 소개를 과분하게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아시아 연구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K-팝인데 K-팝의 이제 이노베이션이 붙은 주제로 봐서 아시다시피 K-팝을 좀 그 산업 혁신적인 측면에서 그 바라본 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다, 대중예술이다 하는 이런 관점으로도 많이 봤는데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어떤 그 시사점을 주고 또 미래에 어떤 우리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 좀 도전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뭐 한 45분 정도 하고 15분 정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오히려 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BTS를 또 얘기를 해보면은 그 빌보드 그 핫 100 차트죠. 이건 앨범 이상으로 많이 그 대중한테 공유되는 그런 차트에서 1등을 하는 그런 그 획기적인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슈퍼엠이라고 하는 아까 영상에 나온 SM의 그룹도 지금 그 앨범 200죠. 거기서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블랙핑크 아마 그 사상 최고의 여성 그룹으로 지금 꼽히고 있죠. 그다음에 NCT라고 하는 그 특이한 그 형태의 또 그룹들, 이런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K-팝의 전 세계적인 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냥 그 대중적으로 음악을 부르고 즐기고 하는 이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이게 산업적으로도
어떤 임계치를 넘은 이런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출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반도체, 그걸 이어서 기계화학, 자동차, 철강 쭉 이어집니다만은 13등쯤 가면은 문화 콘텐츠가 이제 드디어 입성을 합니다. 이 통계는 그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밑이 바로 가전이죠. 근데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 수출 1위, 뭐 반도체에 해당되는 게 가전이 아니었습니까? 그 조립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 가전을 누르고 드디어 이제 13등에 이 소프트웨어로 뭉친 이 문화 콘텐츠가 그 하나의 그 수출 산업으로 부상을 했고, 뭐 물론 이제 게임이 반 이상이고 음악이 지금 한 7%에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가 이제 이게 2018년 기준이 돼서. 근데 이제 음악이 그러면은 비중이 작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은 이 게임이나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음악이 그 소비재 유발 효과라고 하죠. 그 파급 효과를 보면은 7배가 더 많아요.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그러면 7 곱하기 7 하면은 7, 7이 49. 한 50% 정도의 그 직간접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봐서 그 K-팝의 위상은 그 문화 콘텐츠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지 않는가 하는 우리의 그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런 그 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치로만 따진다면은 지금 한 7, 8%를 차지하고 있죠, 문화 콘텐츠에. 그렇지만 그거의 그 효과는 그 직간접, 특히 간접 효과는 상당히 크다. 근데 과연 이 K-팝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한번 정의를 내려야 분석도 하고 또 미래 예측도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K-팝을 그냥 한국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 다 K-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뭐 텔레비 틀기만 하면 이제 유행이 되는 트롯이죠. 트롯 같은 경우가 과연 K-팝이냐? 다 그걸 포함해서 정의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K-팝이라는 건 사실 해외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소비되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다. 왜? K-팝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고 일본에서 또 동남아시아에서 그 말이 2002년서부터 2001년, 2년, 3년 이렇게 쓰이다가 우리나라에 6년, 7년 정도쯤 돼야 미디어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K-팝이라는 거는 프로듀서 주도의 생산 시스템에 의해 창출된 아이돌 중심의 대중음악이라고 사실은 국한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K-팝이 아까 그 모두에 보신 이런 영상의 결과물은 음악 산업에서 이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을 혁신하는 그 결과물로서 이제 얻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K-팝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미디어나 그 연구 보고서에서 언급을 해왔고요. 그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보통 이제 분석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제작 및 트레이닝 시스템이다. 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이 기여를 했고, 세련된 음악성과 그 아이돌 그룹들의 비주얼. 이게 분명히 성공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이 성공 요인을 만들어낸 진짜 핵심 요인은 뭐냐? 사실 이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이 K-팝의 그 성공의 원동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공 요인은 저는 그 특히 이 산업적 현상으로 이제 K-팝을 보면서 이 진짜 성공 요인은 이 문화에다가 기술을 결합한 이런 일을 그 K-팝만 한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특히 미술 같은 경우는 바우하우스가 이런 디자인에 기술을 결합한 이제 이런 그 노력들을 함으로 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산업 디자인이라는 그 컨셉을 만들어냈고, 또 미국에는 모타운 레코드라고 하는 흑인 음악이 사실 이런 대량 생산이죠. 대량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거를 그 기술의 결합으로 표현을 해서 이 대중문화를 좀 산업화한 이런 근데 진짜 성공 요인이 있죠. 왜냐하면 문화는 혁신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를 혁신한다는 얘기는 이게 좀 안 맞는 얘기죠. 사람의 삶을
는 그냥 살고 진화해 놓고 뭐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이걸 뭐 의도적으로 혁신을 해서 어떤 그 일정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을 결합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기술은 반드시 개선과 혁신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케이팝이라는 거는 그 대중 음악에다가 기술이라고 하는 걸 결합함으로 해서 혁신의 대상으로 만들어냈고 그 혁신을 계속 지속하는 모멘텀을 지금까지도 이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전망도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케이팝이 이노베이션이냐? 이걸 좀 더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이 이노베이션의 정의는 슌페터 경제학자 슌페터의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슌페터의 정의는 한 5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속하면 이제 이게 이노베이션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그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케이팝 같은 경우는 그런 신제품적인 요소가 있죠. 과거에는 음악을 듣고 음원을 사고 하는 이런 그거를 이제 제품으로 음악 제품으로 봤지만은 이제는 보는 음악이죠. 예. 그다음에 그 상품 자체가 음원이 아니라 그 아이돌이 상품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제품의 특성 자체를 그 새롭게 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혁신이고 또 하나 중요한 그 혁신의 내용은 이 생산 방법입니다. 새로운 생산 방법. 여태까지의 대중음악의 생산 방법은 아티스트가 알아서 자기가 좋아서 하고 그게 끝나면은 그 이어지지가 않는 뭐 이런 그 특징을 갖는 거에 비해서 소위 아이돌 프로듀싱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다양한 아이돌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체계화를 했다는 것이죠. 이걸 마치 그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낸다고 하는 이제 비판을 합니다만은 공장에서 물건은 1분 1시간마다 하나씩 나오지만은 아이돌이 하나 나오려면은 보통 5년이 걸려요. 그렇지만은 5년마다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그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신시장 개척, 그 없었던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또 중요한 혁신의 내용인데 케이팝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없던 시장을 만들어냈죠. 케이팝은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해외로 나간 수출 상품이 아닙니다. 기존에 없었던 해외 틈새 시장, 그 마니아들의 시장이죠. 그래서 일본도 미국도 케이팝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 주류 계층에서는 이 케이팝이 진짜 유행하는지 듣는지를 몰라요. 그런 그 틈새 시장에서 그 글로벌 팬덤으로 그 SNS 상에 묶여 있는 글로벌 팬덤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현상은 바로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슌페터의 정의만으로도 볼 때 케이팝은 3가지 내용을 그 혁신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과연 이 혁신은 누가 만들어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케이팝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케이팝 이노베이션의 핵심 동력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뭐 국내 기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자, 뭐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의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민감하게 물어봅니다. J-팝이 아시아의 음악의 원조고 자부심이 있는 이 J-팝이 갑자기 사그러들고 K-팝이 이게 뜨는 걸 보고 도대체 K-팝이 왜 성공을 하고 일본은 왜 그런 그 성공이 없느냐.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가장 궁금한 점이죠. 그걸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고 특히 아까 3가지 설명한 여러 분석 그 보고서에서 설명한 뭐 3가지 요인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만 꼽아봐라. 그 핵심을 꼽아봐라. 결국은 사람입니다. 혁신가죠. 그래서 그 일본 기자가 왔을 때 저도 한번 그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우리 조선 말에 일본은 왜 혁신적이 돼서 세계 선진국이 그 당시에 됐고 우리나라는 왜 그런 그 형편 없는 이런 그 나라의 그런 그 상태가 됐는지 거꾸로 일본에 물어보면은 일본은 명치 유신이 있었고 명치 유신이 가능한 거는
이노베이터들이 존재한 것이죠. 그것도 한 줌의 이노베이터들이 존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K-팝의 이노베이션도 한 줌의, 정확하게는 이 5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K-팝의 그 아버지라고 부르죠. 1호 K-팝, 그러니까 1호 그 아이돌인 H.O.T를 만들어낸 이스만 프로듀서, 그리고 그 한 20개 가량의 아이돌들이 가장 큰 성공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지금 한 400개 가량의 공식 데뷔의 아이돌들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 20개 아이돌들이 지금까지 모든 거를 다 만들어 왔다 할 정도의 그 임팩트를 가지고 있죠. 여기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 하는 이런 그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1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등을 이룬 게 한 20개인데 그 반 정도를 이제 SM에서 사실은 만들어냈고, 또 가장 큰 성공은 현재 빅히트 방시혁 대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성공이 나머지 4분을 다 합쳐도 2배나 더 클 정도의 성공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두고 있죠. 그 JYP, YG, DSP 이호연 회장님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카라, 일본에서 카라를 성공시켰고, 또 이제 초기 그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핑클, 잭스키스에서 이제 그 SM과 양대 산맥을 구성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혁신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다. 이 자체가 이제 K-팝 이노베이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K-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도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이분들을 대체할 만한 또 새로운 혁신가가 누가 있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찾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이 5명의 혁신가가 어떤 활동을 펴왔는지를 한 그 20개의 아이돌들이죠. 그 데뷔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표가 그 아이돌 그룹의, 그러니까 K-팝의 역사를 좀 잘 정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8년 단위로 이 세대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K-팝은 그 공식적인 그 족보가 있습니다. 1호가 H.O.T. 뭐 이렇게 해서 그 족보가 있는데, 이 96년도에 이제 H.O.T가 데뷔를 했고, 1세대가 8년 동안 2003년서부터 그 아이돌이라는 존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존재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 이건 국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 시기에 거의 음악 시장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됐었죠. 이걸 일본 시장을 개척함으로 해서 특히 일본 시장 개척의 그 시작은 뭐 SES서부터 했지만은 그 일본 시장 개척의 혁신은 보아가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성공을 못했지만은 첫 경험을 또 보아가 또 시도를 하죠. 그다음에 2세대가 이제 동방신기, 빅뱅, 뭐 소녀시대,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들이 2004년서부터 2011년까지 8년간을 또 이 혁신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이때 혁신은 아시아 시장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는 보통 우리나라 노래라기보다는 전 세계, 특히 유럽의 스웨덴이나 또 미국, 호주 이런 전 세계 그 음악 작곡가로부터 함께 이제 협력 작업을 하는 그것이 이제 2세대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SNS 마케팅, 또 월드 투어라는 게 이제 이때 시작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BTS, 엑소, NCT 블랙핑크, 뭐 슈퍼햄 등이 이제 2019년까지 한 8년간 3세대로 볼 수 있고요. 이 세대는 그 빌보드 1위라고 하는 K-팝의 그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낸 이런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한 200개로 그 공식 데뷔하는 아이돌도 훨씬 많이 늘어났죠. 자, 그럼 4세대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 되는데, 4세대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아이돌들이 데뷔를 하면은 다 뭐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그
기존에 지금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의 그 아이돌들을 보면은 다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일도 다 다르고요.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할 만한 그룹으로는 이제 그 에스파라고 하는 그 가상 세계를 같이 그 컨셉으로 한 4명이 데뷔하지만은 가상 세계까지 치면 전부 9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4명의 각자의 그 아바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비스라고 하는 아직 그 정식으로 공개가 안 돼서 지금 그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상 세계에만 사는 또 그런 그 멤버까지 해서 9명이에요. 이게 좀 기상천외한 이제 컨셉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니즈라고 하는 전원 일본에서 일본 여성들로만 구성된 JYP의 그룹이 또 인기죠. 이런 것들은 초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건데 그렇지만은 이미 1세대 때서부터 K-팝이라고 하는 컨셉과 비전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년이 넘어서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상 세계가 또 열리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제 4세대가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돌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보면은 한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아이돌 프로듀싱 시스템에 의해서 그 체계적으로 다양한 아이돌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본 시장이라고 하는 없던 시장을 만들어냈죠. 2001년 보아의 데뷔가 이제 그거의 촉발제였고 글로벌 협력 시스템과 SNS 마케팅 또 역시 이건 글로벌 투어가 가능해야 이 공연 수입이 사실은 음원 수입보다 더 많거든요. 음악 시장이. 근데 세계적 스타들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K-팝 하면은 알아주는 그 세계 1등의 그 빌보드 그 1위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를 영국의 BBC는 그 문화 초강대국이라고 부르죠. 슈퍼파워라고 우리나라를 문화적인 슈퍼파워라고 부를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K-팝 이노베이션을 만든 그 결정적인 그 핵심 요인이 혁신 모멘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멘텀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서 어떤 전략을 폈길래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됐을까? 이런 그 전반적인 그 해석을 좀 해내야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수만과 4인의 혁신가를 중심으로 한 이 프로듀서 혁신가들이 존재했고 이들이 그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을 보면은 위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화와 초반에 그 불법 복제, 그런 혼란, 그래서 음반 시장이 급속히 쇠퇴를 해서 5분의 1로 10년도 안 돼서 5분의 1로 음악 시장이 확 줄어드는 그런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항상 그 우주의 그 법칙이라고 할까요? 우주의 법칙은 위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위기를 극복하다 보면 꼭 기회가 오는데 그게 바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이 중산층들이 20세기 들면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이 글로벌 음악 시장,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늘면 음악부터 들어요. 핸드폰부터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아내는, 기회를 획득하는 것은 전략이죠. 그럼 어떤 전략을 이 혁신가들이 썼는가?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만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게 아이돌라이제이션, 아이돌 프로듀싱 시스템이죠. 아이돌화하는 거죠. 음악의 그 제품의 단위를 이제 음원이 아니라 노래 한 곡, 2곡 이게 아니고 아이돌로 해서 그걸 아이돌을 계속 프로듀싱하는 아이돌라이제이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이돌들이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수익원을 다변화시키는 모니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자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 그다음에 이제 신시장 개척 같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글로컬라이제이션이죠. 글로벌과 로컬리제이션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전략을 가장 역사가 오래된 K-팝 역사가 오래된 SM이 전형적으로 이걸 실천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내 음반 산업이 4천억 하던 시장이 2007년 가면은 10년 만에 800억도 안 되게 떨어집니다.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 레코드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나왔고 그 새로운 세대를 다시 그 세계적인 산업으로 일으킨 게 이제 K-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오히려 약간씩 그 음반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아마 이 음반 수입이 더 늘었으리라고 보는데 공연을 못 하니까 특히 또 K-팝에 대한 그 음반, 그 CD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줄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SM 사례인데 처음에 96년도에 H.O.T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아이돌들이 벌어들인 수익이죠.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개념적으로. 그다음에 보아, 동방신기, 엑소, NCT 같은 이런 그 큰 성공이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슈퍼주니어, 소녀시대는 또 상당히 큰 성공이죠. 그렇지만 또 아예 이 그래프에도 나타나지 못하는 데뷔하자마자 어려워진 이런 그 그룹도 많습니다. SM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SM의 히트율을 보니까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그 미다스의 손에 해당이 되는 성공 확률이죠. 제가 만약에 이 프로듀서를 한다면은 10개 만들어서 한 개도 성공을 못 할 겁니다. 아마 100개 만들어도 한 개도 성공 못 할 거요. 그래서 성공 노하우는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96년서부터 2017년까지 20년치를 보면은 바로 뭐 일부의 사람들은 공장형이라고 하는 이런 걸 비판합니다만 이런 포트폴리오가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 회사로서 또 하나의 비즈니스로서 산업으로서 꾸준히 레비뉴를 올릴 수 있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을 확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20년간에 얼마나 많은 문화적 변화가 있겠습니까? 또 대중적인 그 취향도 달라질 것이고 이거를 꾸준히 맞춰가면서 미래에 계속 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가능하게 한 아이돌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또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벤처 회사로서 코스닥에 이제 진입을 하죠. 그래서 2000년쯤 되면은 SM이 처음으로 이제 코스닥 등록을 하는데 그때 3수 가까이 했어요. 그 이유가 그때 팀에 H.O.T를 가지고 코스닥에 들어갔는데 H.O.T 한 팀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속적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재수 삼수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소녀시대가 지금 한 14년쯤 하나요? 그렇게 장수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각종 IP들이 만들어지죠. 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처음에 음악 앨범 하나 내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은 이 광고로 수익원이 만들어지고 또 요새 많이 하는 예능, TV 또 두 번째 앨범을 내게 되면 또 더 유명해지니까 이제 드라마 섭외도 들어오죠. 또 영화도 진출을 하게 되죠. 하는 이런 다양한 하나의 아이돌이라는 IP가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속적으로 10년 이상을 계속 수명 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게 수익원 다변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장르와 미디어를 크로스오버하는. 세 번째는 신시장 개척에는 이 세계화 글로컬리제이션인데 일찌감치 대만, 일본, 태국, 또 미국, 중국 이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나
저기 베트남까지 그 지사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 그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표시죠. 이 프로듀서들, 작곡가나 그 엔지니어들, 뮤직 엔지니어들이 아시아에 193명, 뭐 유럽에 451명,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그 SM하고 협력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북미에 210명, 유럽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죠. 이런 전 세계에 1000명이 넘는 그 작곡가들과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협력을 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세계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 한류 팬들이죠. 그 유튜브의 그 조회수인데 이거는 이런 그 상당한 조회수고 이 조회수를 또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저 BTS의 성공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공식적인 그 한류 커뮤니티 공식 회원 수가 작년에 이제 1억 명이 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에 그냥 정서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사인해서 회원이 된 그런 그 인원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은 거죠. 근데 앞으로는 뭐 1억 명보다 훨씬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팝의 성공을 한번 산술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 규모입니다. 케이팝이 지향하는 시장이 과연 어떤 규모인지, 무엇이고 어떤 규모인지 이걸 한번 보면은 그 이제 케이팝 이전에 우리가 그 한국 대중음악으로 우리끼리만 즐길 때 지금 이제 트로트가 그런 상황이죠. 이게 트롯만 해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그거는 우리끼리 있으면 1 곱하기 1이죠. 그리고 파급 효과도 국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우리 국내의 음악 시장을 1위라고 놨을 때 이게 우리가 아시아를 시장을 초기 이제 케이팝과 같이 아시아 시장을 상대로 한다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7배가 더 크고요. 중국의 음악 시장이 우리 한 2배 정도 되고 또 동남아가 우리의 한 그 우리만큼 됩니다. 다 합치면은. 그래서 한 10배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뭐 거기에 이제 덤으로 오는 효과가 소비재 유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심취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 나라에 관광 가고 싶고 음식 먹고 싶고 화장품 바르고 싶고 그다음에 전자제품까지 사고 싶고. 근데 희한한 게 게임이나 드라마나 이런 그 다른 컨텐츠를 즐기면서 휴대폰은 잘 안 산다고 그래요. 그 모바일 폰. 근데 음악을 듣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은 전자제품도 삼성 그 폰을 쓰는 이런 추세까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7.7배입니다. 수출입은행의 통계에 의하면은. 그래서 수출 유발을 다른 소비재 수출을 유발하는 게 17.7배. 그래서 17배 정도를 보면은 아시아만 상대하는 게 100배가 넘어갑니다. 170배의 시장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롯 시장이 그 상당히 극대화되어 있는데 그거에 100배가 넘는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게 케이팝이었고 최근에 그 몇 년간의 빌보드 1등 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시아 10 더하기 미국이 전 세계 1등인데 1등 시장이죠. 아시아 전체 합한 거에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배 정도 되는 거죠. 그 시장을 상대로 하게 된다면은 30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파급 효과까지 치면은 이게 조금 과장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론적으로 목표 잠재 시장은 500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산업혁명을 일으켰을 때의 이런 그 혁신의 승수는 300배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300배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뭐 300배건 500배건 100배만 되면은 이건 엄청난 그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가는 한 단계가 확 달라지는 그런 그 혁명 단계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팝은 바로 한국의 음악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이런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시장 규모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물론 그 혁신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운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혁신가가 10년만 늦게 태어났다면은 뭐 또 일찍 태어났다면 뭐 이제 그 성공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바로 제도, 문화 그리고 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케이팝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운을 타고난 건데
미국 그 음악 산업이 과연 우리보다 못해서 이런 아이돌들을 못 만들어낼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미 1984년에서 94년, 우리가 94년 정도인가요? 뉴키즈 온 더 블락이 와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죠. 예. 이 뉴키즈 온 더 블락 같은 이런 그 아이돌들이 그 왜 못 나올까요? 예. 음악성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산업적으로 투자를 안 해서 그럴까요? 그거는 미국 정부가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매니지먼트와 에이전시를 분리를 하는 이런 법적 체계 때문에 그 매니지먼트를 해야 아이돌을 키울 수가 있는데 돈은 에이전시에서 다 벌어야 되기 때문에 두 회사가 제작과 유통을 완전히 분리해 놓는 이런 그 시스템 때문에 못 만들어내는 덕분에 우리의 아이돌들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 토탈 매니지먼트 시스템, 아이돌을 매니지먼트하고 에이전시를 한 회사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로 나미에 같은 일본 최고의 아이돌이 존재를 합니다만은 전 세계 사람들은 아무로 나미에를 잘 모르죠. 해외 시장 개척에 문화적으로 소극적이고 경쟁적이지 않은 문화 때문에 지금 그 케이팝 같은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일본은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쭉 설명했듯이 목숨을 건 해외 시장 개척이죠. 이거 아니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혁신 모멘텀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죠. 과연 지속될 것인지. 여기서부터는 좀 점을 쳐야지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학자가 점을 칠 수는 없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에 입각해서 분석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기성 혁신가가 과연 업그레이드를 하는지, 신세대 혁신가가 등장하고 있는지, 이게 K-팝의 혁신 모멘텀을 제일 계속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잘 안 가져요. 어떻게 하면 정부가 또 뭐 지원해 줄 게 없냐. K-팝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성공한 이 포인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정부가 무관심해서 버려뒀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더 큰 것이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BTS도 그렇고 뭐 대만의 그 쯔위도 그렇고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 또 상당히 예민하게 나오는 부분도 많고 이 문화 충돌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갈수록. 아마 아시아 센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시고 하셔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연 수입이 음원 수익 옛날에는 그 공연이 별로고 음원 수익이 많았어요. CD 팔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CD는 뭐 큰 이익을 안 보더라도 공연에서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이 공연이 다 멈췄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나와서 음악에 대한 어떤 작곡이나 프로듀싱이 쉬워졌죠.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전략을 지금 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이 없다고 하면은 희망이 없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무관심할 정도로 새로운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파 그룹 같은 신개념, 또 NCT 같은 경우는 팀이 정해지지가 않죠. 무한 확장, 무한 유연성. 그래서 이 팀 갖다 저 팀에서 만들었고 새로운 팀도 만들어지고 또 뭐 라틴 팀도 따로 만들어질 수 있고 뭐 NCT 라틴, NCT 태국, 베트남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마치 로봇 변신 로봇 하듯이 하는 이런 컨셉을 생각한 것이 NCT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유통기업과의 협력이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모두에 보신 거는 CMG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유통기업인데 BTS는 이제 유니버설 그룹하고 지금 뭐 전면적으로 하고 있고 YG는 또 어디하고 하고 있고 해서 지금 미국의 옛날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의 K-팝에 대해서 안테나를 바짝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과 문화의 결합이죠. 이게 제가 6년 전서부터 쭉 가져온 테마인데 작년 올해서부터 이 테마를 주제로 세미나도 하고 또 구체적인 실현이 되고 있는 이런 문화 상품들을 지금
어렵지 않게 지금 그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미에 그 비욘드 라이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연이 안 되니까 세계 최초 유료 온라인은 또 그 SM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K-팝이 또 가장 먼저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런 그 사례들, 그러니까 전략들 이런 걸 봤을 때 이 혁신 모멘텀이 왕성한지 사그라들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K-팝의 극복 과제가 뭐냐? 뭐 혁신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만이 살 길이죠. 이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안에 있는 가수와 회사 또는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음악인들과의 상생 생태계, 또 국가 간 장벽 문화 차이를 극복해서 세계화를 또 완성시키는 문제, 이제 이런 등등 것들이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죠. 그래서 K-팝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시밭 속에서 살아왔듯이 가시밭 속에서 또 새로운 꽃을 펴야지 되는 것이 K-팝 산업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K-팝 전략으로 일례로 뭐 다중문화화 전략 같은 것도 나오고요. 아까 쯔위 같은 이런 그 일본 현지화도 있지만은 NCT 같은 경우는 6개국 출신이 5개국 언어를 구사를 하면서 유타라고 하는 일본인 멤버는 LA 공연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 아시아 센터에서는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각종 융합화, 첨단 기술이 융합하고 멤버와 멤버 간이 멤버들이 융합을 하고 가상과 실제 세계가 융합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새로운 K-팝 전략으로 이제 막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나머지 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경영학자로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제부터인데 한 5분, 7분 정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런 그 K-팝이 흘러온 그 혁신의 역사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나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를 좀 한번 조망을 해보면은 제가 저희 스승님이 이제 한국의 기술혁신 역사를 정리하신 분입니다. 김인수 교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미테이션 투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출간을 하시고 94년까지 분석하시고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94년 이후에 대한민국 혁신 역사가 정리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거를 중심으로 보면은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미테이션의 시대고 혁신의 시대는 그 이후에 옵니다. 근데 93년까지가 93년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영 선언이죠. 그래서 반도체 1등 국가가 메모리 반도체 1등 국가가 된 계기가 된 이때가 된 건데 이때의 얘기를 사실 이후의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하고 싶었고요. 그게 이제 K-팝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실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 그 훌륭하신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분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걸 한 거를 보면은 83년도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 선언서부터 그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까지 한 10년은 창의적 모방이죠. 하지만은 우리 독자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모방을 하는. 그래서 R&D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그렇지만은 그 참고서는 존재한 외국에서. 근데 이제 이 신경영 선언서부터는 이제 참고서가 없이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그 2세대 혁신. 진짜 혁신이죠. 신지식 창조에 되고 혁신이 돼야 되고 2단계 이제 퍼스트 무버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반도체고 뭐 IT고 뭐 등등 이제 이런 그 세계 1등 가는 걸 보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혁신이라는 거는 민간 주도로 80년대서부터 넘어왔고요. 전체 국가 R&D의 80%를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20조가 넘죠. 그 정부가 퍼붓는 R&D의 그 비효율성 때문에 그나마도 20%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민간의 혁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여기에 자꾸 정부가 간섭을 해봐야 성공 확률을 절대 높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신뢰가 CDMA 이후로 정부 투자로 성공해서 큰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혁신 사례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민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미래의 중심에 반도체 같은 우리의 그 제조업의 퍼스트 무버가 있고 IT 벤처의 퍼스트 무버가 있지만은 이 소프트 파워에 케이팝이 있다는 거는 그건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자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세대 혁신은 추격형이고요. 창의적 모방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면 된다 빨리빨리가 됐는데 그래서 1만 불 그 개인 국민 소득 1만 불을 달성을 했고 이 당시에 이제 이병철 회장서부터 정주영, 김우중 회장까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100%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은 이분들이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2세대, 3세대까지 하고 있고 선도형이고 신지식 창조고 이때는 하면 된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에 집착해서 될 때까지 한다. 이겁니다. 될 때까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새로운 경영 방식을 이제 해야 되고 그 덕분에 지금 1인당 GDP 그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모바일 플랫폼, 게임, 케이팝까지 이 퍼스트 무버 반열에 있는 산업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주역은 1세대 그 재벌 기업가의 2세 중에 성공한 이건희 그 등등 뭐 최태원 뭐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또 한 그룹은 이혜진, 김정주, 김택진 또 빼놓으면 안 되는 분이 있네. 그 카카오의 창업주 뭐 등등에 있는 그 IT 쪽의 그 혁신가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K-팝의 이수만, 방시혁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을 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 혁신은 이 반도체 대기업 제조 혁신에 IT 중심의 벤처 혁신에 많은 분들이 안 꼽지 않고 있는 K-팝이라고 하는 소프트 혁신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긍지를 가지고 키워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비드 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라는 거는 국민, 기업, 사회가 다 혁신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 수십 년 동안에 쌓아 올렸던 그 대기업 제조와 또 코스닥 등장 이후로 활성화된 이 벤처, 중소 벤처 기업들의 그 제조 기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강조한 거는 우린 대한민국을 조용한 문화 초강대국으로 슈퍼파워로 그 꼽히고 있는 K-팝을 비롯한 그 한류 콘텐츠들이 이 소프트 혁신, 또 서비스 혁신을 이제 주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드와 소프트의 혁신을 잘 결합을 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잘 될 소지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이 정도로 제가 강의를 마치고요. 남은 시간 또 질문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